지금부터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된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 1.75%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배경을 이제 살펴보면은 지난 1월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 이후의 대외 여건을 보면 세계 경제는 성장세가 다소 완만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주요 국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은 고용 호조 등에 힘입어서 양호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일본은 3, 4분기 중의 그 자연재해에 따른 일시 부진에서 최근에는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로 지역은 지난해 3, 4분기 이후에 낮은 성장세가 4, 4분기에도 이어졌습니다. 신흥국에서는 아세안 국가들이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한 반면에 중국은 성장세 둔화의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네,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약화되고 미중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서 주요국에서 주가가 상당폭 상승하고 금리와 환율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국내 실물 경제는 완만한 성장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설비와 건설 투자의 조정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출은 반도체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금액 기준으로는 감소세가 이어졌지만 물량 기준으로 보면 소폭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앞으로의 국내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 금통위 회의 이후 한 달여간의 대내외 여건 변화와 지표의 움직임을 볼 때 1월의 성장 전망 경로를 그렇게 바꿀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1월 중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로 상승률이 0.8%로 낮아졌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크게 하락한 데다 농축 수산물 가격의 오름세가 둔화된 데 주로 기인하였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도 정부 복지정책 강화 등의 영향으로 1월 중 1.0%로 낮아졌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1%를 밑도는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하반기 이후에 가서는 1%대 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율 또한 1% 내외에 머물러 있다가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가가 미중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 등으로 지난 1월 금통위 회의 이후 상당폭 상승하였습니다. 장기 시장 금리와 원 달러 환율은 큰 변동 없이 좁은 범위 내에서 등락을 하였습니다. 1월 중 은행과 비은행을 합한 가계대출은 소폭 감소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노력에 계절적 요인이 더해진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은 1월 중에 수도권과 지방 모두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 경제가 1월 전망 경로의 대체로 부합하는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중 무역 협상과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그리고 브렉시트 협상 등 향후 성장 전망 경로상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점, 그리고 금융안정 측면에서 가계 부채 둔화 추세가 기조적으로 이어질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향후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가되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워낙 높은 만큼 그 변화가 국내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국내 금융 안정 상황을 모두 면밀히 점검하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결정은 금통위의 전원 일치였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 김수현 기자입니다. 저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최근에 통계청장 인터뷰를 보면 경기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나 GDP 흐름으로 봤을 때 2017년 2분기나 3분기가 경기 정점이었다라고 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는 금리 인상은 그 이후인 2017년 11월하고 2018년 11월이 되는데 정점 이후에 금리를 올리면 이 효과가 좀 금리를 좀 늦게 올린 건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금리 인상, 최근 대출금리 움직임입니다. 최근 은행 가계대출, 은행 가중평균 금리를 보면 지난달에 낮아져서 2017년 10월 수준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시중금리가 최근에 좀 낮아지는 움직임으로 보이는데, 금리를 올린 이유 중에 하나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데 있었는데, 이렇게 시중금리가 오르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경기 정점, 저점과 관련한 통화 정책의 좀 관련성을 질문하셨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분명히 해야 될 건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뿐만 아니라 물가 그리고 금융 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무슨 동행 지수라든가 같은 일부 경기 지표의 움직임 또 그것을 기초로 한 경기 국면의 정점, 저점만 갖고 당시의 통화정책 결정이 적절했는지 평가하는 것은 이렇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금리 인상했던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과 2008년 11월 이렇게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상했었는데 그 결정은 금통위가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또 물가 상승률의 어떤 목표 수준으로 근접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금융 불균형 누정 위험에 거기에 대응할 필요성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린 그런 결정입니다. 2017년 이게 경기 국면의 정의상 2017년 예를 들면 한 3, 4분기나 2, 4분기가 그 정점이었다고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한번 성장 흐름을 보면 사실상 그 성장세는 거의 그 정점에서 횡보하는 수준 그런 모습이며 수축으로 돌아섰던 상황은 아니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11월 인상 시에 잠재 성장률 수준의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2018년 11월 인상 시에는 물론 저희들이 성장세가 소폭 낮아질 것으로 그러니까 금년의 성장률이 이전에 비해서 좀 낮아질 것으로 충분히 저희들이 예상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잠재 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통화정책 저희 한국은행의 목적상 그 금융 안정을 저희들이 고려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금융 안정 측면을 보면 가계부채 총량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었고 또 소득 증가율을 웃도는 그런 증가세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등 특정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도 나타났던 만큼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준금리의 결정은 경기 순환 지표의 움직임만 고려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거시경제와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을 판단해서 결정을 내린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최근에 이제 대출 금리 인하와 그에 따른 가계부채 억제 효과에 대한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 지금 김 기자 말씀하신 대로 지난 11월 금리 인상 이후에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보면 가계대출 금리가 소폭 낮아졌습니다. 이는 변동금리로 취급되는 가계대출 금리는 올랐지만 고정금리로 취급되는 주담대 금리가 장기시장 금리가 하락한 데 따른 영향으로 일단 장기금리 시장 금리가 하락한 데 따른 그런 영향의 결과로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규 취급되는 그런 가계대출 금리의 움직임만 보고 가계대출에 미친 어떤 효과나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신규 취급이 아닌 잔액 기준으로 보면 대출 금리는 그간 꾸준히 상승했고 지난해 11월 인상 이후에도 그런 잔액 기준 대출 금리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수신금리 상승을 통해서 가계의 예금 유인을 높이고 그에 따라서 대출 수요를 낮추는 그런 요인으로 분명히 작용하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가계대출 증가 흐름을 보면 지난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이렇게 보완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대출 증가세 둔화에 기여했다고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릴 텐데요. 먼저 올해 들어서 미 연준이 좀 스탠스를 도비시하게 바꾸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유럽이나 호주 그리고 일본, 중국처럼 주요국 중앙은행도 통화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스 변화가 하느니 통화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 사항인지 궁금하고요. 글로벌 흐름이 하느니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물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물가 전망치를 각각 1.4%, 1.6%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통화정책 방향에서도 물가에 대한 평가를 지난달보다 좀 낮췄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를 계속 밑도는 그런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도 물가가 1.5%였던 거를 고려하면은 중기적 시기에서도 물가 안정 목표를 도달하지 못하는 셈인데요.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물가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미 연준이라든가 22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글로벌 금융시장과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들 중앙은행들의 정책 결정은 분명히 저희들의 통화정책 운영하는 데서도 하나의 고려 요인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정 기자님이 지적하셨듯이 미 연준과 ECB가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의 조절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들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소위 정상화 속도가 좀 늦춰진다면 그렇게 되면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고 그다음에 시장금리의 상승도 제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우리 국내 금융 시장 그리고 국내 실물 경제에 물론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소위 그 자본 유출이라든가 또 경기 둔화 우려가 완화되면서 정책 운영상의 부담이 다소나마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그 글로벌 경제에 영향력이 큰 미 연준의 경우를 다시 함께 보면은 그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이 바뀐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정상화 기조 자체, 다시 말해서 금리의 인상 방향 그 자체가 지금 바뀐 게 아니고 그들이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취약 신흥국을 중심으로 금융 불안이 재현될 가능성이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화정책은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그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그런 것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것을 계속 점검하고 또 계속 입수되는 지표 같은 것을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해가면서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우리 정 기자께서 언급했듯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제 1% 중반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낮은 물가 흐름은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공급 측 요인, 대표적으로 국제 유가 하락 그런 요인하고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의 영향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그러한 요인을 제외한 기조적 물가는 그래도 1%대 중후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좀 분명히 해야 될 게 저희들이 채택하고 있는 물가 안정 목표제는 소위 신축적 물가 안정 목표제입니다. 물가 안정 목표제를 크게 보면 신축적 소위 그 플렉서블한 인플레이션 타겟팅과 또 스트리트한 경직적 좀 그런 그 물가 안정 목표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거의 모든 나라가 소위 그 신축적 물가 안정 목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신축적 물가 목표제 하에서는 거시경제 흐름과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통화 정책을 유연하게 이렇게 운영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신축적인 그 물가 안정 목표제를 운영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물가 목표 달성만 위해서 통화 정책을 경직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금융 경제 전체적으로 오히려 부정적 그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통화 정책의 소위 물가 안정 목표제의 근본 원칙이라고 할까 취지가 그렇다는 점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블룸버그 통신의 엄지영 기자입니다. 통화정책 완화 기조 유지의 요인 중 하나로 대외 불확실성 좀 언급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북미 정상회담이 또 진행 중이고, 그리고 그 전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중관세 부과를 유예를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도 이제 커지는 상황이고요. 브렉시트 언급하셨는데 실제로 브렉시트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제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좀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다라는 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심리 지표에도 이제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BSI도 11포인트가 올라갔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된다면 한국은행 입장에서 현재 성장 경로가 잠재 수준에 부합을 한다고 봤을 때 현재 완화적 통화정책 또는 좀 기준금리의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좀
총재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엄 기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또 미중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그런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아까 심리 주세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지적하신 게 저도 그건 동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미중 무역 협상을 말씀하셨는데 미중 무역 협상 경우가 사실 그 전개 방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결과를 미리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여전히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사실상 우리 미 연준이 좀 유연한 입장을 보이지만 여전히 그것도 아직은 여전히 그것도 좀 불확실성이 가신 건 아니다. 더 브렉시트는 그야말로 지금도 정말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앞서 그런 요인이 있지만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은 상당히 높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까 통화정책 소위 추가 조정 여부 연관해서 질문하셨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또 금융 안정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가계부채가 그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총량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 점 그리고 또 특정 자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이 좀 재현될 것은 아닌지 그럴 가능성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경계감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로서는 제가 모두 발언에 했던 것을 그대로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의 변화가 국내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그런 또 금융 안정 상황을 다 함께 고려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그런 앞서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반복을 합니다.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아시아경제 신나영입니다. 저도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반도체 수출 물량은 증가 추세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제 무역 디수 자료를 보면 1월 달부터 좀 감소 추세로 3년 1개월 만에 전환한 걸로 나타났는데 지난주에 제조업체 관계자들 만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올해 수출 전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좀 나누셨는지 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면 그걸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시장에서는 금리를 좀 인하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지난달에 총재님께서는 금리를 아직 인상할 때가 아니고 그 시장에서 우려도 좀 과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입장이 지금도 유효하신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 제가 제조업 관계자들과 함께 그 업종별 어떤 현황 뿐만 아니라 그 제조업 전반의 경영 환경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해서 오랫동안 의견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업종별로 일일이 설명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근의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서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경영 여건이 우호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는데 되게 이제 다 같은 생각이었고 특히 제조업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제조업에서 글로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일부 업종 우리 주력 산업의 일부 업종은 중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 기회를 빌어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출을 중시하는 그런 쪽으로 성장 전략이라고 할까요? 경제 운용을 짜는 것도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근데 수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야말로 제조업의 경쟁력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수출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운용에 있어서 또 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것은 뭐 절대적인 과제라고 해도 저는 전혀 지나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인 독일 또 그리고 이제는 저희들의 경쟁 상대가 이미 되어버린 중국에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참고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제조업 관계자들하고의 자리는 바로 이러한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그 인하 얘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최근 일부 경제 지표가 다소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좀 이런 의견이 나온다고 하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난 1월 달에 전망하고 한 달여간의 여러 가지 상황 변화라든가 지표의 움직임으로 볼 때 국내 경제는 지난 1월의 전망 경로에서 뭐 그렇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같은 성장 전망에 더해서 금융 안정 상황을 또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할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여전히 완화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우려가 과하다. 아마 제가 지난달에 직접적으로 어떤 표현을 썼는지는 제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지난번에는 이런 걸로 기억합니다. 그 시장에서 금리 인하론이 나오고 있는데 한은과 시장과의 인지 이건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런 질문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제가 그 자리에서 그때 BIS 중앙은행 총재회의를 다녀온 직후였습니다. 마침 BIS 총재회의에서도 이와 비슷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특히 미국이죠. 그 많은 나라에서 금융시장이 실물 경제 상황에 비해서 좀 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던 그것을 제가 그때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근데 속성상 실제로 실물 경제 상황의 움직임에 대해서 금융시장이 늘 앞서 반응하는 거 하게 돼 있죠, 늘. 근데 저희들이 지나놓고 쭉 보면 간혹 금융시장이 정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덜어 있다고 하는 뭐 그런 일반론적인 제가 말씀을 제가 한번 여기서 다시 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한구은입니다. 지난번 금통위 때 그 주택가격 안정이 금융안정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좀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최근에 서울 주택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하락폭이 예상하는 수준에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2월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면 주택가격 하락을 전망하는 가계가 많았었는데 예상 범위를 혹시 뛰어넘는 주택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물가 상승 압력이 좀 낮아졌다고 판단해 주셨는데 그 전세 가격이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큰데요. 최근에 전세 가격도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물가의 추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부탁드립니다. 네, 주택 매매 가격은 이제 지난해 9.13 대책 등의 영향으로 이제 매수 심리가 약화되면서 좀
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 지역의 주택 가격은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었고, 그 다음에 9.13 대책의 영향을 아무래도 크게 받기 때문에 여타 지역에 비해서 하락폭이 좀 더 큰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한 기자께서 주택 가격 심리 지수라든가 그런 걸 이제 근거로 해서 주택 가격 하락세가 좀 계속 크게 되는 거 아니냐, 또는 지금의 하락세가 우리가 어떤 예상 범위를 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이 뭐 우리 예상 범위 내에 있는지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이제 아무래도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동산 시장의 상황은 사실상 금융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중앙은행으로서도 이 시장 상황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전세 가격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제 이게 전세 가격은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지수의 그 집세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과거 몇 년을 쭉 보면 2016년 이후에 이제 전세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전세 가격이 최근에도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은 이 전세 가격의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그런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저희들이 분명한 것 같고, 근데 저희들이 지난달에 뭐 물가 전망을 내놨는데 사실상 그 물가 전망에는 이러한 전세 가격의 하락 흐름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물가 전망을 내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총재께서 주요 제조업 관계자들 만난 것 관련해서 조금 하나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거를 저는 제조업 생산성에 대해서 총재께서 좀 우려가 있으신 걸로 좀 해석을 했습니다. 혹시 제조업 관련해서 국내 주요 제조업들의 생산성이 어떻다고 보시는지, 또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면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생산성 측면에서 보면 제조업보다도 서비스업 생산성이 더 부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에 최근 카풀 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제도적 장벽에 막혀서 성장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총재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생산성을 세부 업종별로 보면 물론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성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둔화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즘은 업종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또 글로벌 제조업 경쟁 환경이 치열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는 결국 생산성 향상인데, 이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말이죠.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답변을 제가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조업 생산성을 그야말로 단기간에 높일 수 있는 그런 비책이 따로 있겠는가? 그저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끊임없이 꾸준하게 구조조정과 구조개혁, 그런 걸 통해서 소위 노동과 자본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생산성 향상의 어떻게 보면 지름길이고 거의 유일한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쟁을 저해하거나 신성장 산업의 출현을 좀 저해하는 그런 규제를 완화하고,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 자본이
생산성이 높은 부분으로 흘러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거의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제조업 생산성은 또 제조업 경쟁력은 제가 앞서도 강조드렸습니다.만 정말 이것은 그야말로 꾸준하고 일관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재삼 강조를 드립니다. 네, 제조업뿐만 아니라 물론 서비스업도 이제 중요하죠. 서비스업의 고용의 창출 능력도 크고 어떻든 우리 추가적인 성장 잠재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발전 역시 중요한 과제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조업 생산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이미 다 아시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서비스 부분은 소위 양적 확대만으로는 양질의 고용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서비스업 역시 이것도 역시 생산성 제고가 여전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서비스 또한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소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식 기반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또 4차 산업혁명 연관 서비스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든가 하는 그런 너무나도 다 아시는 내용을 제가 그냥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중앙데일리 박은지 기자라고 하고요. 저는 심리 지표 개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경기 지표나 고용 지표는 부진한데 반해서 이제 소비 심리 지수라든지 BSI, 제조업 심리까지 이렇게 최근에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데 이 원인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중 갈등, 무역 분쟁과 같은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요인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서 창출된 결과인지 아니면은 이제 경기 자체가 이제 하반기에는 좀 나아질 거라는 이런 좀 기조적으로 나아질 거라는 이런 기대에 더 영향을 많이 받은 건지 그 원인에 대한 그 총재님의 그 분석이 궁금하고요. 또 이제 그 개선된 심리 지표가 한국 경기에 이제 앞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십니다. 지금 박 기자께서 소비자 심리 또는 제조업 심리 지수에 대한 분석을 다 해주셨네요. 사실상 최근에 소비자 심리 지수하고 제조업 업황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이제 상승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만 그래도 조금 전에 박 기자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위 무역 분쟁이 잘 어떻게 진행되고 타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좀 이전보다 높아진 게 사실이었고 또 소위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최근 들어 높아지면서 그것이 심리지수 개선에 영향을 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리지수가 개선되면 그야말로 각 경제 주체들의 소위 어떤 소비라든가 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경제에는 분명히 좀 플러스 방향으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이투데이 김남현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총재님 기자회견 상황에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대내 불확실성이나 국내 성장 물가, 금융 안정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난 두 차례 인상이 사실상 금융 안정 쪽에 무게를 둔 게 사실이거든요. 총재님께서도 지금 기자회견상에서 두 차례 인상이 주택시장 안정 대책과 좀 보완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통방에서도 보면 잠재 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다음에 물가 전망도 그 1월 전망 경로를 다소 하회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성장과 물가에 대해서는 조금 그 부정적인 인식을 통방문구에서는 드러낸 반면에 주택 가격은 소폭 하락할 것이고 가계 대출은 그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동안 그 금융 불균형 차원에서의 금리 인상은 이제 멈춘다는 시그널로 좀 받아들여지는데 이런 어떤 무게중심의 이동이 이제 금융 불균형에서 뭐 성장과 물가 쪽으로 조금 옮겨가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이런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얼마 전에 그 뉴욕 사무소에서 나온 보고서를 좀 인용해서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그 뉴욕 사무소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연준이 중립금리 수준의 기준금리가 다가서면서 기존의 뭐 테일러 준칙이나 뭐 프라이스 레벨 준칙, 뭐 퍼스트 디퍼런스 준칙 등 한 기존 5가지 준칙에서 최근에 뭐 윌리엄스 로버스트 준칙이나 새로운 형태의 테일러 준칙을 적용하는 쪽으로 준칙을 좀 바꿔가면서 바꾸고 있다. 그래서 뭐 새로운 뭐 물가나 이런 경기 흐름 쪽으로 좀 봐야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점칠 수 있겠다라는 보고서였던 것 같은데 그거에 준해서 혹시 한국은행이 지금 그 중요하게 보는 준칙들이 있는지 그런 준칙상에서 뭐 과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에 가든가 아니면 뭐 다른 또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막 길게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앞서 고라한 질문은 김 기자 어디까지 개인의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지금 1월 달의 성장 전망 경로, 즉 잠재 성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 큰 변화는 없고 가계대출 물론 둔화됐지만 여전히 총량수보다 높고 또 소득 증가율을 웃도는 수준이고 또 우리 가계부채의 소위 가계부채의 누중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그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건 소위 임계점이라고 하죠. 그 임계점이 뭐 정확히 딱 속단할 수 없습니다만 어떻든 그 임계점에 거의 다다르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 이 금융 불균형의 누중은 더 이상 저희들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는 것을 제가 모두 발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론에 대한 주장 의견에도 제가 이제 바로 앞서 드린 바 있고 그다음에 이제 페드에서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통화 정책 소위 운용 체계와 관련된 뭐 검토를 많이 하고 있고 뭐 어느 나라 중앙은행이나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한 연구는 늘 하고 있고 항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한 준칙금리, 중립금리, 뭐 저희들이 이용 가능한 모든 그 지표와 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거의 물론 실물경제뿐만 아니라 금융까지 포함해서 그런 모든 참고될 만한 모든 지표를 늘 보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